안녕하세요, 박준우입니다. 벌써 2025년이 2월이 다 가고 이제 3월이 되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저희 팀에 중소형 빌딩 시장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가 상담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Q&A를 가졌는데 오늘은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또 저희가 자주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2023년까지는 정말 거래 건수도 작았고 거래 액수도 작았는데 맨하튼 기준으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220건 밖에 없었고 규모는 약 61억 달러 정도가 됐어요. 2024년이 마무리가 되면서 거래 내역을 쭉 분석을 한 리포트를 보니까 거래는 한 267건으로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거래 금액 자체가 한 86% 늘어서 2023년 61억 달러에서 114억 불 정도로 이렇게 올랐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리테일 시장의 침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높은 금리 이런 걸로 눌려있던 상업용 부동산의 건수가 조금 더 회복을 하고 있고 작년 회복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회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2015, 6, 7년 특히 이제 8, 9년까지도 이어졌지만 한 4, 5년 동안 정말 맨하탄의 부동산 시장 특히 중소형 빌딩 시장이 정말 피크였어요. 그 기저에 깔려있는 리테일 레스토랑이라든지 상점에 대한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프라임 상권, 아주 핵심 상권의 괜찮은 빌딩들은 시장에 올라와서 이 대중한테 마케팅이 되기 전에 이미 소진이 됐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나와서 좀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것들의 캡 레이트라고 하죠. 자본 이득률이 연간 3%가 안 되는 빌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빌딩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럭키한 거죠. 왜냐하면 다 아름아름 그 밑에서 거래가 다 됐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활황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과 지금의 비교를 하면 활황과 불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 상권, 피스 애비뉴, 웨스트 빌리지, 소호, 어퍼 웨스트 내에 있는 빌딩들도 4%의 캡레이트를 애스킹 가격으로 마케팅이 되는 빌딩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2015, 16년도 그때하고는 정말 다른 풍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 지역 빌딩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급 주거용 콘도를 융자 없이 사는 외국인들은 정말 꾸준히 많이 있었어요. 금리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게 올라오면서 뉴욕에 사는 로컬 분들도 몰기지 없이 현금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맨하탄 안에서 거래되는 콘도의 50% 이상이 거의 현금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근데 요새는 상업용 빌딩, 특히 멀티 패밀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다세대 주택 같은 빌딩을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높은 이자율 그리고 강화된 심사 기준 때문에 100% 현금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이 리테일과 이제 오피스의 임대료 상승이 빌딩의 값어치를 올리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에 보는 사람들은 주거용 빌딩에서 나오는 인컴이 안정적이고 스테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져 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에 인컴까지 현금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빌딩을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요새 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중동 분들, 한국 자산가 분들도 멀티 패밀리를 매입하시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여지까지도 가파른 임대료 상승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 수준의 임대료가 상승할 거라는 것들을 다들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빌딩을 매입하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꺼풀 더 벗겨보면 요새 아주 싼 가격에 나오는 멀티 패밀리 빌딩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뉴욕의 강화된 임차인 보호법으로 인해서 특정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빌딩 안의 유닛들을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나왔고요.
임차인이 렌트를 못 내고 있을 때 특정 기간 동안 이 분들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법률까지 되게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싸게 나오는 멀티 빅 빌딩들은 최근에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근데 임대료는 그렇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은행에 빌딩 뺏기고 하니까 그 전에 조금 더 낮은 가격이지만 손해를 덜 보고 팔려고 하는 가격의 빌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빌딩을 권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임대차 보호법이 해당이 안 되는 빌딩들이 있어요. 비교적 이제 소형 빌딩이죠. 어떤 특정 넘버 미만의 주거용 유닛을 가지고 있는 빌딩, 그리고 몇 년도 이전에 지어졌던 빌딩,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어떤 수혜를 받았던 레코드가 없는 빌딩들은 이런 임대차 보호법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올릴 수 있는 임대료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조이 할 수 있는 빌딩들이 있어요. 그런 빌딩을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빌딩들을 필터링해서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빌딩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빌딩이냐, 향후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빌딩이냐.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안정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우선 봐야 되고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타입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나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가 사는 어뻘 이스트나 어뻘 웨스트나 한 빌딩에 4-5개 정도의 임대 유닛이 있고 유닛당 10,000불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 고급 주거 빌딩, 그러니까 임대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빌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다른 타입은 로월 웨스트로 내려와서 프라이빗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나 고소득계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주거 유닛, 이런 곳들이 이제 공실 위험이 없고 임대료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지역 안에서 빌딩들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한쪽은 완전히 좀 이렇게 프라임 지역, 한쪽은 빈번하게 임차인이 바뀌겠지만 공실의 위험이 상당히 적은,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 내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지역의 빌딩을 매입하는 기회가 계속 남아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 2월을 마무리하면서 중소형 빌딩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